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책 한 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볼까 하는데요. 책의 이름은 인류의 조건이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사이토 다카시라고 하는 분이시고, 이 책은 최근에 여러 가지 소개에서도 많이 나왔겠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바를 굉장히 잘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책의 내용과 함께 저의 생각을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그러면 피카소도 알았던 인류가 되는 비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실력 향상을 어떻게 해야 되나를 고민을 할 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깨닫는 방법이 있습니다. 밀도가 엄청나게 높고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가지까지 다 알게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한테 맞춰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하지만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는 남을 모방하는 방법인데요. 잔가지까지 알기에는 어렵지만 굵은 가지를 알게 되고요. 그렇지만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갑니다. 다만 누구를 모방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게 너무 힘들고, 믿을 만한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이 과정에서 모방할 사람을 믿어야 하는데 어려운 일이죠. 결국 모방을 한 다음에는 자기에게 적합한 형태로 다시 변형해야 되는데, 이것도 추가적인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업그레이드 과정은 내가 스스로 깨닫는 과정보다는 시간과 비용이, 노력이 적게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남이 요청하거나 원하는 것을 해주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남이 이것을 원하면 그것을 해주고, 저것을 원하면 저것을 해주면서 내 실력을 쌓아가는 방법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그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남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 때문에 돈을 벌면서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다만 남이 요청한 것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라면 이를 확보하는데 당연히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많이 필요로 하고,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왠지 의욕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활용을 하면 관련 분야에 대한 수요와 실력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책은 두 번째, 남을 모방한다 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피카소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훌륭한 예술가는 남의 작품을 베끼지만 위대한 예술가는 훔쳐온다. 그런데 이 명언조차 T.S. 엘리엇에게 훔친 거고,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도 이 명언을 훔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모방이라는 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만 되는 아주 중요한 실력 향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방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무엇이 베낀 것이고 무엇이 훔쳐온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훌륭한 예술가는 남의 작품을 베낀다고 했는데, 이때 베낀다는 걸 남이 알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베끼지 않으면 훌륭한 예술가가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위대한 예술가는 훔쳐온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베끼는 것과 훔쳐오는 게 뭐가 틀릴까? 훔쳐오는 건 남이 모른다는 거죠. 근데 왜 모를까요? 거기에 자기만의 특성이 1% 정도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1% 때문에 남들과 다르다고 느껴지는 건데, 사실은 99%가 거의 같은 거죠. 우리가 접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도 100% 다 독창적인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모방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고, 경영학에서는 벤치마킹이라는 말로도 많이 쓰이죠. 그러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모방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구절을 하나 따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즘 선수들은 하나하나 친절하게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 하지만 우리 때에는 나보다 앞선 선수들을 따라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쉽사리 가르쳐 주지 않으니 기웃거리며 훔쳐보고 무작정 따라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의 특징이나 버릇까지 모방하게 되어 그 기술이 몸에 익을 무렵에는 이미 내 것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볼 수 있거나 글로 읽을 수 있거나 말로 들을 수 있는 부분은 훔칠 여지가 있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볼 수 없고 읽을 수 없고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고, 따라서 우리는 어떤 기술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는 그 기술을 통째로 익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기술의 일부만을 발췌해서 익히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는 표현이 가능한 형식지 또는 명시지를 배우는 것과 다르게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쉬운데요. 머릿속에만 있는 암묵지, 몸으로만 표현될 수 있는 암묵지를 어떻게 배울 것인가의 문제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 훔친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고도의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학습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도의 학습 기술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이 책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기술을 훔치는 힘은 암묵지를 본인의 의식으로 자체 해석하여 형식지로 발현하고 이를 다시 자기 안에 스며들게 하는 힘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훔쳐 배우기는 일부분만 모방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것의 일부분만 모방한다고 해서 전체가 잘 작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커피 머신에 일부만 가져온다고 해서 커피를 만들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곳에 남의 기계를 이식시키려면 남의 기계를 정확히 알고 내 기계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실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내 기계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따라서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남의 기계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계 전체를 그대로 가져오고 그대로 베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잘 작동하는 상태에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어야지만 사실은 훔친다라는 게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스타일을 일관된 변형작용이라고 정의하면 그것이야말로 화가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요소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무엇을 그려도 같은 스타일의 그림이 된다는 것은 화가에게 단점이 아니라 엄청난 장점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화가는 자기만의 기계를, 머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책에서는 사쿠라이 감독은 비단 다카하라 선수뿐 아니라 팀 모든 선수에게 각자 꿈꾸어야 할 상대를 정해주고 그들의 경기 모습을 담은 비디오를 보여주며 따라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단순히 한 가지 기술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플레이 스타일 전체를 완전하게 훔쳐낼 것을 주문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기술을 훔친다는 건, 훔쳐서 배운다는 건 그 전체를 배운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왜 모방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실력을 키우고 싶은데요. 어려운 점은 자신의 한계를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한계에 도달하지 않으면 당연히 어디가 한계인지 모를 거고, 한계를 넘어서면 육체적으로나 또는 정신적으로 건강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한계를 알게는 되지만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나 심지어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한계 근처까지 와서 자신의 한계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극복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혼자의 힘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누구도 그렇게는 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기 위해서는 타인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고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할 때 옆에 코치가 붙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혼자 운동을 할 수 있지만 옆에 코치가 있음으로써 운동의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이죠. 특히 초보자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결국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누군가 필요하게 되고요. 이 책에서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는데요. 자기 습관이나 스타일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재적소에 충고를 아끼지 않는 파트너 또는 스승을 옆에 두는 것도 숙달에 이르는 비결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더 많이 훔칩니다, 사실은. 그래서 현실에서 이미 숙달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초보자에게서 특정 기술이나 비법을 훔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기술을 훔치려는 의지는 전문가일수록 높다. 좀 더 전문적이고 능숙해지기 위한 힌트와 아이디어를 얻으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전문가들은 무엇을 훔치는 것일까요? 초보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높은 수준의 기술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관점이나 방법을 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의지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기술을 훔쳐내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에서 기술을 훔쳐내는 힘은 기술을 훔치려는 의지가 있어야 강해질 수 있다. 단순한 모방과 훔쳐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의 차이가 바로 이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지가 있어야 전체를 모방하는 것이 가능해지고요. 의지가 없으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 모방하고 자신이 판단할 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모방하지 않게 되는데, 그런데 중요해 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중요해 보이지 않았더라도 이것이 없으면 기계, 머신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는 알기 어려운 거죠.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모르는 것을 누군가로부터 훔쳐내야 하는데,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 판단으로 어떤 것을 훔치고 어떤 것을 훔치지 않을 때 이 판단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지를 가지고 남의 기술을 통째로 훔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러한 기술을 훔치는 비법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암묵지와 그것을 활성화한 형식지의 순환을 기술화하는 것이다. 이 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요약력과 전문가를 상대로 하는 질문력, 그리고 코멘트력과 같은 중요한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일이라는 것 자체는 과정에 따라 진행하기 때문에 결국 기술을 훔치는 것은 과정을 훔치는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자기 스스로 일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정리하며 그것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 때까지 수련하는 것은 일의 추진력을 단련하는 일이기도 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러한 요약의 기본은 핵심을 남기고 그 외의 주변 요소는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요약력이란 결국 중요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요약은 조금 더 쉽게 풀어쓰자면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고요. 이 요약을 잘 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녹취록을 요약해주는 AI는 아직 부족함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렇게 요약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평소 자신의 관심사나 주제 또는 키워드를 명확히 해두면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자석이 되어 그와 링크되는 말들이 저절로 달라붙게 되는 이치다 라고도 좋은 기술의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 향상법의 조금 더 테크닉을 좀 정리해보면 가장 중요한 건 작게입니다. 이 책에서 괴테는 기술을 향상시키고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을 작은 규모로 세분화하여 보는 훈련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라고 이야기했고, 축구 경기에서 비디오나 연속 사진을 반복해서 분석하며 하나하나의 움직임과 기술을 작은 단위로 쪼개 파악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고 했습니다. 즉, 대부분의 자기계발서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이것인데, 작은 목표를 수립하고 반복하면서 작은 성공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리고 이러한 성공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를 누적해서 자본화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습득해야만 되는 기술 향상법입니다. 또 하나는 연습과 실전을 똑같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연습과 실제의 격차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연습 때와 동일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뚜기를 연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절실히 느꼈다라고 하고 있고,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진검으로만 연습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목검으로 연습을 하다가 진검으로 실전을 하고자 하겠지만, 그래서 목검으로 연습을 많이 했겠지만 실제로 진검을 들면 얼어붙어서 실전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연습도 실전처럼 동일하게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메타인지가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숙달의 비결에 관한 힌트를 하나 더 얻을 수 있겠다. 내적, 주관적인 관점으로 느낄 수 있는 것과 외적, 객관적인 관점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의 조화다. 니시테스 라이온즈의 에이스 투수였던 이나오 가즈히사는 전성기 자신의 투구 자세를 머리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이미지로 떠올릴 수 있었다고 한다. 물론 이미지를 떠올린다는 것은 뇌 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이고, 이러한 경우에 본인의 내적인 신체 감각과 감정, 그리고 자신을 외부에서 응시할 수 있는 시각적 영상 사이의 통합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중요한 실력 향상법 중에 하나인 메타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내가 하는 행동과 말과 느낌을 다른 내가 동영상을 찍어서 보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이 가능해지고 교정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메타인지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로는 자기만의 스타일로 변형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기술이 한 개인의 특기로 자리 잡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각자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미묘한 변형이 발생한다. 이 미묘한 변형을 항상 의식하고 연구해 두지 않으면 원하는 기술을 몸에 익히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똑같은 싱커를 던지려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다른 싱커를 익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처음부터 상대방과 자신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연습에 임한다는 점이다. 내 속에서 이 기술이 어떤 변형 작용을 일으키는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능력이 숙달의 관건이다. 결국 이 능력이 자신만의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는 결정적 힌트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인식력을 다져가는 일이야말로 숙달의 비결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기술을 익히고 있는지를 사전에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지만 그 기술을 익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 기술이 익혀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기술을 익히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을 때에만 그 기술이 익혀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마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행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전에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행위여야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기술을 익히고 있는지를 인지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어떤 기술을 익히고 있는지 사전에 인지를 한 뒤에야 그 기술을 익힐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기술이라는 것은 제각각 독립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정 수준에 도달한 기술적 시스템 안으로 녹아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기술이 가진 가치와 의미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기술들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달라진다. 다시 싱커를 예로 든다면 포볼을 내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헛스윙을 유도하는 싱커인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 무엇을 위해 그 기술이 필요한가? 그 기술은 자신이 가진 전체 기술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렇듯 과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거시적 관점은 기술 숙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명확한 목적의식이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고민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만약 어떠한 목적도 없이 무조건 타인의 기술을 흉내만 낸다면 수박 겉핥기에 머물고 만다. 기술을 습득하는 기본 원리는 마치 양복을 디자인하는 일과 같다. 실제로 옷을 만들 때 각자의 체형에 맞게 디테일을 조정하는 것처럼 기술을 습득할 때도 기본에 충실하되 상황에 맞게 변형하고 조절하는 과정이 원활할 때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의 조금 더 고도화된 형태가 바로 버릇의 기술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바로는 장점과 단점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한 몸인 경우가 많다. 버릇을 의식적으로 고쳐서 없애고 나니 장점까지도 희박해지고야 많은 경우들이 있으니 말이다. 반대로 퍼포먼스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버릇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간성이란 방대한 버릇과 습관의 집합체를 가리킨다. 이러한 버릇과 습관은 복잡 미묘하게 얽혀 있다. 버릇과 습관 전체를 버리는 것이 아닌 전체적 관점에서 기술로 발전시킬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을 걸러내 훈련을 통해 독창적인 기술로 승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버릇의 기술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게 습관, 버릇,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이 통제할 수 있다면 그건 능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초능력이라도 통제되지 못하면 기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강박증을 장점으로 활용을 하면 어떤 일을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또한 저의 특성인 강박, 게으름, 성격이 급한 걸 합치면 어떻게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완벽히 끝내야 되고요. 앉으면 일어나는 게 너무 싫고요. 귀찮고요. 성격이 급하니까 빨리빨리 시험 공부를 마쳐야 되는 이러한 세 가지 특성이 결합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으로 만들어지게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습관, 버릇 등은 어떻게 보면 단점으로 작동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버릇의 기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겸손함과 성실함을 굉장히 강하게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의 문장으로 표현을 하자면 무언가 예술적 기술을 익히려고 할 때 서투른 초보자 단계에서는 모든 것이 어중간하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낫다. 스스로 확실히 습득한 다음 사람들 앞에 서는 편이 훨씬 고상한 방법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평생 한 가지 기술도 제대로 얻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와 반대로 처음부터 미숙한 단계부터 그 영역의 달인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웃음을 사고 지적을 받아도 부끄러워만 하기보다 당당하게 넘기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비록 타고난 소질은 없어도 자기 멋대로 엉뚱한 기술을 습득하는 우를 방지할 수 있다. 엉뚱한 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고 차근차근 경험을 쌓아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숙달의 경지에 올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명성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여기서 겐코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첫째, 부끄러워하지 말고 달인들 속으로 뛰어들어가 배움을 신청할 것. 둘째, 중도에서 곁길로 새지 않고 끝까지 지속할 것. 이 두 가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겸손함과 성실함을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징조를 읽는 힘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달인일수록 공포를 정확히 예측한다. 가능하면 지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던지면 의외로 실패할 위험이 적어진다.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둠으로써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험을 미연에 예측하고 방지하는 능력이 달인이 되기 위한 증거. 사소한 점에서도 실패의 징조를 감지하고 찾아내는 능력, 이것이 달인의 힘이라고 겐코는 강조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공을 거두려고 하는 힘이라기보다는 위험을 방지하는 힘이 더 중요하다라고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으로 가는 길에는 운이 작동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운이 작동해야지만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운에 기대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즉 위험을 미연에 예측하고 방지하는 것을 달인이 되기 위한 더 중요한 능력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식을 집중하는 힘,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점인데요. 숙달의 해법은 의식을 또렷하게 집중하는 데에 있다. 초보자는 화살 2개를 동시에 쥐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화살을 믿고 첫 번째 화살을 성의 없게 쏘기 때문이다. 항상 자신에게는 한 개의 화살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 스승이 추구하는 것은 제자가 생각하는 의식 집중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집중이다. 초보자의 경우 믿는 구석이 생기면 오로지 화살 1개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임할 때만큼의 몰입을 경험하기 어렵다.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화살 하나를 믿고 마음이 소홀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절실함이라는 겁니다. 절실함이야말로 여러분들이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이 되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고 결심을 했다면 그 밖의 일이 부족해지는 것에 상처받을 필요도, 사람들의 반응에 일일이 신경 쓸 필요도 없다. 만사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써서는 한 가지 큰 일을 이룰 수 없다. 이 말은 무언가 기술을 얻고자 하면 양적인 축척이 선제되어야 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미시적인 집중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지금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거시적 관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가르침을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소한 일이라도 먼저 깨달은 자의 지혜를 빌리라. 우리 인간은 자신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자기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에 걸맞은 수준이 필요하다. 앞서 깨달은 자는 자기에게 도의 방향을 밝혀주는 존재다. 이러한 안내자가 있고 없음에 따라 숙달의 경지로 가는 속도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좋은 안내자를 찾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자기 감각과 재능으로 도를 이루려는 비전도 세우지 않는다면 일정한 수준까지 도달한 후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며 안일하게 생각하고 숙달에 이르기를 단념하고 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신의 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는 확신이 중요하다라는 뜻인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먼저 깨달은 자는 이러한 실수를 미리 막아줄 뿐만 아니라 숙달로 가는 걸림돌이 되는 불안감을 제거해준다. 전혀 불가능할 것 같았던 기록을 누군가 돌파함으로써 자신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 기록이란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깰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침으로써 솟아오르는 에너지는 실로 거대하다. 즉 확신을 두고 임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숙달의 성공 여부가 갈리는 분기점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중요한 능력으로 몰입과 집중력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떤 일을 반복하다 보면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하는 요령을 터득하는 순간이 있다. 이러한 순간은 일정 수준의 시간을 투입하고 집중력을 유지해야만 찾아온다. 그 세계에 완전히 몰입하여 자신이 하는 일을 선명하게 의식하는 시간이 일정한 수준 이상 지속되었을 때 비로소 요령이 손에 잡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숙달의 비결은 집중력의 지속 여부가 관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민함과 현명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극히 작은 단위까지 해부하는 힘과 신체 감각을 통한 피드백 회로 인류 기술자들은 하나같이 이 두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해부하는 힘은 말하자면 그 속에 존재하는 미세한 차이를 세세하게 감지하는 능력이다. 해부의 단위를 세분화할수록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차이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체 감각이다. 이 신체 감각은 단순히 주관적이기만 해서는 의미가 없다. 감각을 통해 판단한 차이가 실제 차이점과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신체 감각이 기술로서의 중요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신체 감각과 현실 사이의 피드백 회로가 생성되면 그제야 신체 감각을 하나의 기술이라고 부를 수 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러한 현명함이란 현실을 실제로 그대로 인식하는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테크닉은 인간관계의 확장과 이를 위한 용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기술을 너무나 개인적인 능력 또는 개인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기술의 향상은 인간관계와 그 인간관계를 통한 배움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도 인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러한 인간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관계 확장과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문장들을 표현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떠한 대상과 자신 사이에서 새로운 의미가 탄생하도록 창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 숙달에서는 이 창조적인 관계성을 만드는 기술이 오히려 내적인 자질 이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관계성의 기술은 연습을 통해서 서서히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소극적인 수동성에 머무르게 되면 본인과 마음이 맞는 상대들하고만 관계를 맺게 된다. 다소 인내와 고통은 따를지라도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그 자극이 몸속 깊이 스며들어오도록 몸을 열어주는 것이 적극적 수용성입니다. 그런데 이 자세를 갖추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세, 즉 마음가짐 역시 심리적 요인이므로 일종의 습관이고요. 꾸준히 반복하면 마음가짐 자체가 기술로 거듭나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용기가 매번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용기라는 것도 사실 신체론적으로 보면 하나의 습관이자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용기라는 것도 기술화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가지면 선천적으로 용감하다, 선천적으로 용기가 없다 와 같은 비현실적인 이분법적 사고를 탈피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책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우리가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설명들은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 거의 동의를 합니다. 따라서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그리고 이 책에서 나와 있는 문장들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 본질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이 책을 통해서,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인류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